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안정적이었던 고려 사회가 흔들리게 되는 고려의 동료와 오늘날 장교 부사관급의 군인 간부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고려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0페이지를 펴주면 됩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었던 이자겸이 일으킨 반란, 이자겸의 난이고요. 두 번째는 묘청 등의 서경 출신 세력들이 고려의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기자라고 하는 서경천도운동. 마지막 세 번째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입니다. 그럼 먼저 이자겸의 난에 대해 배워보기 전에 왼쪽에 있는 이 문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배워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벌에서 문 같은 경우에는 가문 그 자체를 뜻합니다. 무슨 김씨, 무슨 이씨처럼 가문을 뜻하는 문이고요. 두 번째 벌 같은 경우에는 신하의 공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벌 같은 경우에는 한 가문에서 여러 신하가 배출이 되었고 그 신하들이 고려의 관리로서 세운 공로가 아주 많다,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좀 더 PPT의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세기쯤이 되면 고려 사회가 안정화됩니다. 자, 거란과의 전쟁 그리고 여진과의 전투가 지나고 난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지방의 호족들이 중앙 관리로 편입이 됨에 따라 가지고 점차 그 고려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 문벌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었던 그런 세대였는데요. 고려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서 여러 세대에 걸쳐 높은 관리를 배출한 가문인 이 문벌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문에서 여러 신하가 많이 나왔고 그 신하가 높은 관직에서 공로를 많이 세움에 따라 가지고 가문 자체가 그 파워가 되는, 와, 저 집안 아주 대단한 집안이다, 저 집안 아주 높은 관리가 많이 나왔고 그 신하들이 아주 높은 공로를 세웠기 때문에 저 집안 정말 대단한 문벌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문 자체가 파워가 되는 게 바로 여기 문벌이었습니다. 이러한 문벌들은 자, 왕실이나 다른 문벌과 폐쇄적인 자기들끼리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권력을 독점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나오는 대표적인 문벌 가문이 밑에 있는 경원 이씨 가문입니다. 여기서 경원이라고 하면 인주, 오늘날 인천이라 할 수 있는데 인천 지방에 기반을 둔 경원 이씨 가문이 아주 큰 외척 가문으로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경원 이씨 가문이 예종과 인종, 고려의 왕이었던 예종과 인종에게 잇따라 딸을 시집보내 권력을 독점함에 따라 가지고 탄탄한 외척 가문이 되고요. 심지어는 자, 왕권을 위협까지 할 정도로 힘이 커지게 됩니다. 이 경원 이씨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 사건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이자겸입니다. 자, 그러면 이자겸과 고려 왕실의 관계도를 밑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인물이 이번 사건의 주인공인 경원 이씨 가문의 이자겸입니다. 이자겸이 딸을 많이 시집 보냈다라고 앞서 배워봤는데요. 먼저 16대 고려의 왕이었던 예종에게 이자겸의 둘째 딸을 시집 보냄에 따라 가지고 이자겸은 예종의 장인 어른이 되게 됩니다. 예종과 이자겸의 둘째 딸 사이에서 17대 고려의 왕이었던 인종이 태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인종과 이자겸의 관계는 외할아버지, 자, 외손자,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자겸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왕실과 자기 가문이 많이 연결될수록 자신의 권력, 집안의 권력이 커지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거든요. 자신의 외손자였던 인종과 자신의 셋째 딸, 넷째 딸을 혼인시킵니다. 자, 그러면 인종과 이자겸의 셋째 딸, 넷째 딸은 무슨 관계일까요? 바로 이모와 조카 관계입니다. 이렇듯 중첩된 혼인 관계로 이자겸의 둘째 딸이 16대 고려의 왕이었던 예종, 그리고 이자겸의 셋째 딸, 넷째 딸이 자신의 외손자이자 17대 왕이었던 인종에게 시집을 보냈다에 따라서 이자겸의 권한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어쨌든 자, 이자겸과 17대 인종의 관계는
외손자,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어른 사위의 관계로 상당히 조금은 복잡한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자겸의 권력이 커지고요. 그 힘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왕권까지 위협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자겸이 1126년에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척이었던 이자겸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합니다. 이자겸이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 어른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자겸에게 뇌물을 바쳐요. 왜? 이자겸한테 잘 보여야 이런 관직도 얻고 어떤 죄도 면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자겸에게 많은 뇌물을 바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자겸한테 많은 고기가 뇌물로 들어왔는데 이자겸 집안에서 이 고기를 다 못 먹으니까 썩어 넘치는 고기들이 많았다 하는 기록이 많고요. 이자겸의 부인이 주변 계경 상인들한테 횡포를 많이 부렸다 이런 기록도 나옵니다. 이자겸이 심지어는 자신의 외손자이자 사위였던 인종에게 명령까지 할 정도로 힘이 커지게 되니까 왕이었던 인종은 이거를 당연히 싫어합니다. 인종이 측근 세력을 불러 모읍니다. 측근 세력이라면 자기 주변에서 자기 말을 잘 듣는 신하거든요. 이러한 측근 세력 또 다른 문벌 관리들을 불러 들어가지고 먼저 이자겸을 선제 공격하게 돼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자겸을 공격하게 했는데요.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을 받은 이장겸과 척준경 등이 방어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먼저 공격을 받게 되니까 그에 따라 가지고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척준경이라고 하면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할 때 최고의 공적을 쌓았던 우리나라 최고의 소드마스터 삼국지의 여포급 정도의 무력을 가진 사람이 이 척준경이었는데요. 이자겸도 척준경의 무력을 알았고 척준경도 이자겸의 권력을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또 사돈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인종이 측근 세력들이 먼저 이자겸 세력을 공격하게 되고요. 척준경의 동생 척준경의 아들이 이 선제 공격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척준경이 열받아가지고 궁궐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고요. 그리고 또 고려 궁궐을 불에 태워서 많은 건물들을 소실시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자겸의 반란은 진압이 되었으나 아까 말한 대로 궁궐이 불에 타고 그리고 왕권이 실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겸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 인종이 결국은 밀리게 되고 자기 왕자리를 이자겸한테 넘겨주겠다 할 정도로 상당히 궁지에 몰렸던 고려 왕실이었거든요. 왕권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 요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이자겸이 난 이후 인종의 권위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궁궐도 불에 탔고 인종도 왕이 이자겸한테 자기 신하한테 왕위를 넘겨주겠다 할 정도였기 때문에 인종은 왕권을 회복하려고 계경 출신 말고 다른 지역의 출신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신하들끼리 문벌들끼리 서로 견제를 하도록 시킵니다. 이때 서경 출신 오늘날 평양 출신의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게 되거든요. 서경 출신이었던 스님 바로 이 요청 그리고 또 이자겸의 난에서 마지막 척준경을 몰아냈던 정지상 이런 문신을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청 등 서경 세력이 풍수지리서를 내세워서 수도를 계경이 아니라 서경으로 천도하죠라고 하는 서경천도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서경천도운동을 이끌게 되거든요. 여기서 풍수지리라고 하면 산, 강 또는 땅의 기운 이렇듯 자연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풍수지리설이었는데요. 요청이 인종한테 어떤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이자겸이라고 하는 권실이 나타나서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또 궁궐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은 계경의 땅의 기운이 풍수지리상 계경의 땅의 기운이 많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대화세 크게 꽃을 피울 정도의 세력으로 좋은 땅이랄 수 있는 서경으로 인종이 거처를 옮기고 수도를 옮긴다면 금나라가 우리 고려한테 항복을 할 것이고 우리 고려 주변에 36개의 나라가 또 우리 고려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인종에게 가스라이팅을 걸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칭제 권
전원을 하고 금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했던 묘청 등의 서경 세력이었거든요. 당시 이자겸 때부터 금나라와 우리 고려는 군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우는 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묘청이 서경으로 천도함과 동시에 우리 황제라 칭하고 연호를 세우고 심지어는 우리 금나라를 정벌하자고 할 정도로 뭔가 조금은 좀 급진적인 그런 내용을 말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동의했던 인종이 이제 서경 천도에 동의를 하고요. 서경의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새로 짓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럼 인종이 서경으로 서경이 정말 좋은 땅인가, 서경이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 또 서경이 우리 천도를 하기에 좋은 곳인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행차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인종이 서경에 가니까 엄청난 기상이변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과 신하들이 서경 땅에 가는 길에 갑자기 폭풍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완전 혼비백산이 되고, 비바람 때문에 왕이 타고 있던 말이 놀라가지고 왕이 실종이 된다든지, 또는 벼락에 맞고 사람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온갖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때 삼국사기를 나중에 쓰는 김부식 등 계경 세력들이 여기에 대해 엄청난 반대를 걸게 됩니다. 야, 너희 묘청 등 서경 출신들, 이 서경이 정말 풍수지리상 좋은 땅이라면 왕이 지금 행차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기상이변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리고 새로 짓고 있는 대화궁에서 벼락이 30번 정도 떨어졌다는데 이거 너희 풍수지리상 안 좋은 땅 아니야? 너희 지금 왕 현혹시킨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반대를 걸게 됩니다. 그러면 묘청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게 되거든요. 이때 묘청의 주작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왕이 인종이 한 번 더 서경으로 행차를 하고 있었는데, 서경에는 바로 대동강이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대동강에서 갑자기 오색 빛깔의 무늬가 빛을 발하면서 딱 보여지는 거예요. 인종 옆에 있던 묘청이 그 대동강의 오색 빛깔을 보고 폐하, 왕 저거 보세요. 저거는 이 서경의 땅이 엄청 길지 좋은 땅이기 때문에 용이 이 서경의 땀에 탐이 나서 침을 뚝 떨어뜨렸는데 그 침이 대동강에 탁 빠진 결과 오색 빛깔이 대동강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인종은 그런가? 라고 하면서 좀 의심이 들긴 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김부식 등의 계경 세력들이 이게 정말 용의 침인가 아니면 묘청의 주작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잠수부를 고용해서 잠수부가 이 대동강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잠수부가 대동강 요 강바닥을 찾다 보니까 엄청 커다란 떡을 발견해요. 떡. 알고 보니 이 용의 침 사건은 묘청 등의 세력들이 커다란 떡을 만들어서 이 떡 안에다가 참기름을 넣었고요. 참기름을 넣고 난 다음에 떡에 구멍을 내서 이 큰 떡을 대동강에 넣어놨고, 이 대동강 안에 있던 떡 안에 참기름이 새어나와서 그 기름이 이 대동강 위에 둥둥 떠있던 이런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은 묘청의 주작작 이런 주작 사건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러한 것들 등에 의해서 결국 인종이 묘청에 대한 신임을 잃어가고요. 결국은 서경천도가 중단되게 됩니다. 여기에 열받은 서경 출신의 스님,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대위라고 하는 국가까지 세우게 되거든요. 하지만 김부식이 이끄는 광군에 의해서 1년 만에 묘청의 세력들, 묘청이 그 내부 세력은 죽고 난 다음에 근잔존 세력까지 1년 만에 진압을 하고 서경천도 운동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어서 서경천도 운동에 관한 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왼쪽 위에는 서경 세력으로 대표되는 묘청이고요. 밑에는 계경 세력으로 대표되는 나중에 삼국사기를 쓰는 김부식입니다. 묘청이 인종에게 서경천도 하자고 또 조언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고려사에 기록이 되는데요.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
크게 꽃을 피울 정도의 세력을 가진 명당입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지금 개경 궁궐이 이자겸의 난 때 척중령한테 불탔으니까 불타 없어진 김에 여기다가 대화궁이라고 하는 궁궐을 짓고 천도 옮겨가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예물을 가져와서 우리 고려에게 항복을 할 것이고 주변 36개의 나라가 우리 고려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현종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던 그런 묘청이었습니다. 자, 밑에는 개경 세력, 김부식 등의 내용인데요. 올해 여름 서경 대화궁에는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풍수지리상 명당이라면 이런 일이 말이나 되냐, 이런 일이 없고, 그리고 또 왕이 행차하고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고 이런 기괴한 자연현상이 벌어질 리가 없다. 요청 너희 지금 왕 현혹시키고 있는 거다 라고 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은 서경에 행차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이고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라고 하면서 서경 천도에 반대했던 개경 세력, 김부식 등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단재 신채호가 이 묘청의 반란,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해 평가를 한 부분이 이 조선사 연구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청의 천도 운동에 대하여 역사가들은 단지 왕의 스승이었던 묘청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아는데 이는 근시안적인 그냥 앞만 보고 있는 관찰일 뿐이다. 서경 전투는 곧 낭불 양가대의 육아의 싸움. 여기서 낭가라고 하면 화랑도, 뭔가 우리나라의 정통적인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낭가와 불교 양가대의 유교, 육아의 싸움이며 묘청이 곧 낭불 양가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곧 육아, 이 후자의 대표였다. 이 전쟁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 역사가 이후로 4대적, 큰 나라를 섬기는 4대적, 보수적, 속박적인 유교 사상에 정복되었다. 이 전쟁을 어찌 일천열의 제1대사건이 하지 아니하랴 라고 하면서 이 사건을 아쉬워했던 신채호였습니다. 하지만 신채호가 여기 묘청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묘청 이놈이 중요한 순간에 미친 짓을 해가지고 이 사건을 망쳤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서 묘청을 욕하기도 했던 신채호였습니다. 일천열의 제1대사건이라고 했던 신채호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군인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 정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신과 더불어서 무신을 합쳐서 양반을 냈거든요. 이 무신이라고 오늘날 장교 또는 부사관 이런 간부급의 군인들을 무신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 무신 정변과 정권의 배경을 보도록 할게요. 군인 간부였던 무신의 역할이 이때쯤이 되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앞서 이자겸의 난, 그리고 또 묘청의 반란처럼 이런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군인들, 즉 무신들의 중요도가 커집니다. 그리고 또 그전부터 거란과의 전쟁, 여진과의 전쟁에서 그 힘을 모아왔던 군인들이었고 이런 반란들을 진압하면서 무신의 역할은 커졌지만 무신은 문신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문신들이 놀고 있을 때 무신과 그 밑에 병졸들은 이 문신들이 노는 것을 지켜야 되고요. 벼슬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상품 상장품까지만 올라갈 수 있었던 무신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문신 중심의 문벌이 권력을 독점했고 앞서 말했듯이 왕이었던 의종과 측근 문신 세력이 향락에 빠지면서 이 향락을 그냥 지켜보고 지켜줘야 했던 무신들, 조금씩 그 불만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고려사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돈중과 여기 주인공인 정중부의 이야기가 이 고려사의 기록이 됩니다. 이 김돈중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묘청의 반란을 진압했던 김부식의 아들이었어요. 당시 최고 권력자의 아들이 신입 관료로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김돈중이 나이는 어리지만 그 기백이 대단하여 촛불로 당시 군인이었던 무신이었던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립니다.
자, 정중부 당시 용모에 대한 기록이 있거든요. 키가 매우 크고 수염이 멋있고 그 용모가 상당히 용감해서 빤히 쳐다보기가 두려웠다 할 정도의 그런 기록인데 그 멋진 수염을 당시 어린 신입 관리의 김돈중이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당연히 열받았던 정중부가 그를 치고 자 모욕, 자 욕설을 했어요. 자 김돈중의 아버지가 김부식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왕께 아뢰어 정중부를 벌해라라고 하니까 자, 의종이 아니라 인종이요. 자, 인종이 이를 허락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중부의 사랑됨을 남다르게 여겨 왕이 몰래 도망시켜 피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정중부의 앙금이 남습니다. 정중부는 이로 말미암아 자, 문신이었던 김돈중을 싫어하였다라고 기록이 남아있어요. 자, 어린 문신이 자, 무신을 욕보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또 다른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뺨친 사건 때문에 이게 무신정변을 일으키는 자 발발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자 대장군 이송이 자 무인이지만 얼굴이 수척하고 나이도 많아서 힘이 약하였는데 다른 장소와 오병수바퀴를 하여 이기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의종이 자 파티를 좋아했어요. 자, 그래서 의종과 측근 문신 세력들이 바로 여기 있는 보현원이라고 하는 왕의 별장이자 사찰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가는 길에 자 의종이 한번 이벤트를 열어요. 야, 우리 한번 고려 무술 대회 한번 열어보자. 여기서 자 오병수바퀴라고 하는 무술을 할 건데 이 오병수바퀴 경기에서 1등하면 내가 승진시켜 줄게라고 하면서 이벤트성 대회를 엽니다. 이때 또 다른 이벤트성 대회로 대장군 이소은과 젊은 병졸이 오병수바퀴 자 무술을 했는데 나이가 많았던 이소홍이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니까 이때 문신 할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이소홍의 뺨을 팍 후려 갈기게 됩니다. 그러면 대장군은 문신 할례의 뺨을 맞고도 그냥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뺨을 맞고 자 섬돌 아래로 자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기 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 대장군 이소홍은 자 종삼품이에요. 종삼품에 한 3급 공무원쯤 되면 오늘날 따지면 3스타입니다. 3스타. 자, 그리고 문신 할례는 자, 종 5품 오늘날 5급 공무원이거든요. 자, 나이 많은 3스타 3급 공무원쯤에 이송을 당시 5급 공무원이었던 젊은 문신 할례가 뺨을 훌려 갈겼던 그리고 또 이송은 계단 안으로 넘어졌던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왕과 다른 문신들이 이를 제재하지 않고 왕과 모든 신하가 손뼉을 치며 하하하하 그놈 참 웃기다라고 하면서 무신들을 욕보입니다. 이때 무신들이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폭발하게 되거든요. 자, 날이 저물어 일행이 원래 목적지였던 자 보현원, 자 별장에 거의 도착하니까 하급 무신이었던 이고와 이방이 먼저 가서 왕의 명령이라 속이고 왕의 측근 부대였던 순건군을 모아 두었다. 왕이 문에 들어서고 모든 신하가 물러나올 때 이고등이 직접 문신이었던 임종식과 이복기를 문에서 죽였다. 그래서 1170년에 무신정변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의 사료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 발발 보도록 할게요. 자, 보현원에서 상장군, 자, 포스타였던 정중부와 그 밑에 하급 무신이었던 이방, 이고 등이 자 1170년에 무신의 정변, 자 무신정변을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이 무신정변 때 이 문신 할례는 보현원 의종, 즉 왕 침실 아래로 도망갔다가 결국은 무신들을 잡혀가지고 처형되고요. 26년 전에 자기를 욕보였던 정중부가 김돈중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또 죽였던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들. 26년 전에 이 일을 복수했던 정중부였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무신 정권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무신 정권, 자 최씨 무신 정권 시대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 무신 정권에는 권력을 잡았던 이방, 정중부, 경대승, 자 이민 이러한 자 권력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정중부가 이방을 죽이고요, 경대승이
정중부를 죽이고 경대승이 병들어 죽으니까 정중부의 부하였던 천민, 자 이민이 권력을 쳤고 또 최충원이 또 이민을 죽이는 뭔가 초기 무신 정권에는 권력자들이 권력 다툼으로 최고 권력자가 자주 바뀝니다. 이렇듯 중앙에서 지들끼리 권력 다툼하다 보니까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혼란한 시대가 전개되고요. 또 초기 무신 정권에는 여기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를 중심으로 권력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중방이라고 하면 국방부 안에 상장군 포스타와 대장군 쓰리스타가 회의하는 기구였거든요. 그런데 이 무신 정변으로 무신들이 권력을 잡으니까 당연히 쓰리스타, 포스타의 회의체가 최고 권력기구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최씨 무신 정권 때 이 최충원이 짓고 난 이후 점차 정권이 안정되게 돼요. 자, 그러면 최충원과 최후의 활동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충원은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국정총괄기구를 새로 설치합니다. 이 최충원은 정통 무신이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은 문신이었는데 갑자기 무신정변으로 무신, 즉 군인이 대세가 됐다 보니까 문신에서 무신이 되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에 따라 가지고 자기 출신이 원래 정통 군인이기 때문에 이 중방에서 권력을 행사하면 자기 입지가 약합니다. 선배들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이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새로운 권력 기구를 설치했고요. 자, 그리고 또 도방이라고 하는 사병 조직을 개편해서 확대했습니다. 일종의 자기 개인 병사, 보디가드였거든요. 이 도방이라고 하면 이 젊은 장군 경대승이 처음 만들었던 사병 조직이었는데 이 최충원이 이를 모티브 따서 좀 더 확대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도방이었습니다. 최충원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최후가 다시 한 번 더 권력을 잡습니다. 최후가 자기 아버지 교정도감에서 권력을 행사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구, 인사권을 장악했던 이 정방을 자기 집에다가 설치합니다. 이 정방에서 인사권이라고 하면 누구를 뽑고 누구를 어느 부서에 보낼지라고 하는 권리가 인사권인데요. 자기 집에 인사권을 최고로 잡았던 정방을 설치함으로써 권력을 더욱더 높여갔고요. 자, 그리고 또 치안 유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야별초가 조금씩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삼별초로 발전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최후 때 이러한 삼별초가 설치되었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가 몽골의 침입을 받았던 이 고려 정권 최후 때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하는 강화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때 최충원, 교정도감, 최후, 최항, 최희 약 60년 동안 지속이 되었던 최씨 정권이었는데요. 교정도감, 정방 이런 식으로 권력 행사했고요. 나중에 임유부 때 무신 정권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무신 정권 시기에 농민과 천민의 봉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됩니다. 왜?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했으니까. 자, 그리고 또 무신들은 권력을 잡았으니까 돈 한번 뜯어보려고 과도한 세금을 백성들한테 뜯어갑니다. 자, 그리고 또 무신들은 자신의 토지와 노비를 늘려가게 되니까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이것이 바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요. 하층민 출신의 권력자가 쭉쭉쭉쭉 이 무신 정권 시기에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여기 있는 이민이었거든요. 이민과 관련된 사료는 좀 이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민과 천민의 봉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여기 공주 명학소에서 썼던 망이 망소이 형제의 봉기입니다. 자, 이방 집권 시기 있었는데요. 망소이의 난이 있거든요. 망이, 망소이의 난. 자, 공주 명학소에서 봉기가 벌어졌는데 여기 소가 어딜까요? 소. 자, 우리 이전 시간에 고려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습니다. 향, 부곡소, 특정 세금을 더 뜯어갔던 뭔가 힘든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자, 소라고 하면 특정 생산물,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국가에 세금 바쳤던 지역이었는데요. 세금 수탈이 심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일어났던 망이, 망소이의 난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날 청도를 할 수 있는 운문, 오늘날 울산이라 할 수 있는 초전에서 김삼이 효심의 난이 벌어집니다. 김삼이
자, 효심의 난. 원래 김삼이가 운문, 자, 효심이 초전에서 각각 봉기를 일으켰었는데 이 두 세력이 자, 연합을 했고요. 뭐 신라를 계승하겠다 이런 말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자, 전주에서 자, 전주 관청 소속의 노비들, 자, 관노들이 자, 봉기를 일으키고 했고요. 그 말고도 뭐 여기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수도 개경에서는 집권자였던 최충원의 개인 노비, 자, 사노비였던 만적이 주도했던 이 만적의 난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적의 난. 자, 그러면 이민과 이 만적의 난에 관해서 사료 내용을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찍다가 영상이 끊겨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이민은 경주 사람이다. 아버지인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팔았고 어머니는 여종이었다. 그럼 이민의 신부는 천민, 하층민이었다. 이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 사이에 말이 생략이 되어 있는데요. 요 안에는 이민은 깡패, 건달이었다. 하지만 그 힘이 좋고 싸움 잘하고 체력이 좋아가지고 군인이 되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민은 수박, 자, 오병 수박희, 자, 무술을 잘해서 의종의 총애를 받아 별장으로 승진, 자, 무신정변 때도 많은 사람을 죽여서 중랑장이 되었고요. 곧이어 장군으로도 승진하였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층민이 나중에는 장군이 되고 고려의 최고 집권자가 되었던 신분제의 변동, 신분질서의 동료에 관한 내용을 봤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아까 최충원의 사노비였던 자, 만적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노비, 만적 등이 북산의 나무아래 갔다가 자, 노비들을 모아놓고 만적이 연설을 합니다. 만적이 말하기로는 자, 무신들의 난 이래로 천한 신분에서 높은 관리가 많이 나왔다. 장소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를 만나면 될 수 있다. 어찌 우리만 채찍 아래에서 고생하겠는가? 라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만적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자, 장소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이거를 바로 자, 왕후장상 영유종호라고 합니다. 왕후장상 영유종호. 자, 이 말은 중국 진나라에서 진승오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반란 이렇게 했던 말인데요. 왕과 제후와 장군과 재상의 시가 어찌 정해져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만적이 뭔가 역사를 공부했나 봅니다. 왕후장상 영유종호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니까 여러 노비가 이를 듣고 모두 동의하였고 나중에는 만적 주도 아래 노비들이 자기 주인을 죽이고 난 다음에 모여서 자, 반란 일으키자라고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이 나가지고 만적과 이에 가담한 노비들이 모두 죽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고려의 사회가 흔들리는 동묘의 사건, 이자겸의 난감, 묘청의 서경 천도운동 봤고요. 그리고 무신정변까지 한번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간섭과 고려 말의 정치 변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